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지구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네, 교과서 페이지가 이런 식이에요. 지구의 시작은 어떤 상태이냐면 미행성체, 즉 지구 같은 큰 행성이 되기 전 상태에 좀 더 작은 행성을 미행성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다가 부딪혀서 충돌, 병합해서 더 큰 행성체를 이루게 됐다라는 게 지구의 기원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다 보니까 충돌해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니까, 충돌하면 뭐가 생겨요? 열이 생기겠죠. 그래서 충돌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작이 뜨거운 마그마 상태로 시작이 돼요. 딱 보니까 시작이 뭐 같아요? 지옥 같지 않아요? 뜨거워서 바다도 처음엔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식으면서 바닷물이 차츰 수억 년에 걸쳐서 바닷물이 생기고, 그 바다에서 생명체가 진화돼서 만들어져야지 그 다음 이제 생물의 진화 역사가 시작된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의 골자거든요. 예, 이렇게 지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지구의 역사에서 가르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우주와 생명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리고 우주가 질서 정연한 법칙들에 의해서 운행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생명이 참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생명이 존재해? 아기들 태어난 거 보면 다 신기하시잖아요. 우리가 100번 본다고 안 신기해요? 저 1000번 봐도 아기는 다 신기해요.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과학자들이 보기에도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답은 뭐예요? 답은 무작위적으로. 왜요? 충돌에 의해서 생겼잖아요, 지구가. 우주 공간을 떠돌고 다니는 돌덩어리들이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차츰차츰 식어가지고 바다가 돼서 거기서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첫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첫 조상이 뭘로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1강의 우주론을 잘 우리가 기초를 닦아야 되는 이유가 첫 조상이 뭘로 바뀌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처음 시작은 어떤 것 같으세요? 처음 시작은? 마그마 뜨거운 막 아무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시작합니까? 예. 성경이 가르치는 처음 시작은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엿새 동안 지구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미술을 못해도 좋은 작품을 보면 와 멋지다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다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우주를 지어놓으시고. 그 좋음의 그 경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상태로 지구가 시작됐는데 뜨거운 벌벌 끓는 마그마 상태로 시작했다고 지구를 딱 교과서에 그려놓은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반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그림들이 인쇄돼서 아이들의 책상 앞에 착착착착 놓여진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요. 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교육은 그래서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벌건 지옥 같은 지구를 그려놓고 이게 우리의 시작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지구는 너무 좋은 지구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시작부터를 왜곡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지구는 38쪽 밑에 달라. 지구는 읽어볼게요. 지구는 성경에서 땅이라고 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그죠? 이 천지를 하고서는 그 다음 2절은 뭐라고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한자로 천지, 지라고 말했다가 한글로 땅이라고 말했다가 이제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다 뭐라는 거예요? The earth예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땅이 나오거나 지가 나오면 The earth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이해하긴 쉬워요. 그죠? 예. 땅, 지 이러면은 우리 머릿속에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earth 하면 그림이 그려지죠.
네,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성경 첫 절부터 뭐가 나와요? The heaven and the earth. 뭐가 나와요? 첫 절부터 지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에요. 창세기 첫 절부터 지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맨 처음부터 등장하는 중요한 곳이니까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세요?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인식해도 수천억 개의 은하들 중 한 은하에 다시 수천억 개의 별들 중 그 별들을 도는 수많은 행성들 중 하나인 지구. 벌써 이렇게 들어가면 어때요? 지구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런 관점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은하들 중에, 은하들 안에 별들 중에, 별들 중에, 행성들 중에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지구,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지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오래전 칼 세이건은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일컬으며 지구가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오래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 곧 천이죠. 그것과 동등한 무게로 창조의 시작에 가장 먼저 언급된 천체는 바로 뭐예요? 지구예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어떤 곳으로 지으셨는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을 행하셨고 행하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사실 현재 그들도 모르지만 우리도 몰라요. 우주의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우주의 중심이 있다고 얘기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 검증하기는 우리도 어려워요. 맞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을 꼭 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중심은 물리적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지금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 처음부터 지구에 있었다.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데 지구를 다듬는데 며칠을 쓰셨어요? 첫째 날부터 지금 지구를 언급하시잖아요. 땅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the earth로 생각하라고 했죠? 지구가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 영은 어디 위에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지구를 덮고 있는 물 위에 지금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날부터 지구를 다듬고 계셨는데 넷째 날 천체를 지으신 그 하루만 빼고 나머지 5일을 전부 다 지구를 다듬는 데 쓰십니다. 세상에 이 작은 지구를 5일씩이나? 저 광대한 우주 수천억 개의 은하들은 그냥 하루 만에 끝.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얘기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뭐가 떠오르냐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기분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반짝이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반짝이 등이 있다고 해볼게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걔를 하나 놓기 위해서 나머지 트리를 장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사랑하는 이 구슬을 하나 거기다 딱 놓고 싶은데 어디다가 하다 딱 놓으면 가장 아름답게 이 전체 트리가 아름다울까? 거기다 뭐 휘황찬란하게 다 둘렀지만 내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구슬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나머지 우주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넘겨볼까요? 저 먼 우주 어딘가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여러 개, 아니 수없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떤 생각해 보셨어요? 지구 같은 행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말고도 우주에 많이 있을 수 있대. 그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심지어 거기서 더 나가서 뭐라고 해요? 인간보다 더 발달된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대. 그래서 벌써 UFO 타고 지구에 왔었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야기가. 예. 그런 뭐 증거 있다고 막 이렇게 유튜브 만드는 사람들도 막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그런 영상들 몇 개 보면요. 외계인이 있을지도 모른 데가 아니고 있어. 있다니까. 막 이렇게 돼요. 왜 못 믿는 거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걸린 문제들이에요. 외계인이 과연 있을까? 저기 수많은 은하들 가운데 정말 지구 같은 행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것의 의미, 그 단지 물리적인 의미만 따져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적 의미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가르치는 처음 지구 모습과 교과서가 가르치는 처음 지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보셨죠? 극과 극으로 다르다. 정말 완벽하게 좋은 지구로 시작한 게 성경의 지구의 역사인데, 세상의 역사는 어떤 생명체도 발붙일 수 없는 지옥과 같이 벌벌 끄는 마그마 생태로 처음 지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왜 이 단원을 배워야 되는지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되셨을 거예요. 두 가지 크게 말씀드릴 건데, 1번 별과 행성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왜 지구가 특별한가? 이 특별한 지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시작. 별과 행성의 기원. 그 첫 번째로 별이 스스로 만들어졌는가?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별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고대부터 천문학은 발달했고 별들을 인류는 계속 관찰해 왔습니다. 그래서 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많아요. 모르는 것도 많지만 아는 것도 많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질량을 어떻게 잽니까? 그죠? 가서 저울에다 올려본 게 아니잖아요. 얘가 몇 킬로그램 나가는지 어떻게 잽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여기서 지구에서 계산이 가능해요.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죠? 할 수 있겠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표면 온도, 가서 온도계 꽂아보지 않았지만 온도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만큼 떨어졌는지도 거의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별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뭔지, 아까 제가 살짝 맛보기로 알려드렸잖아요. 태양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주성분을? 수소. 어떻게 알았어요? 어느 과학자는 평생 모르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스펙트럼을 펼쳐보니까 흡수선이 나타나. 근데 그 흡수선을 더 정밀하게 연구하면 수소선이 제일 뚜렷하지만 헬륨선도 나타나고 탄소선도 나타나고 산소선도 나타나요. 그런 식으로 그 별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원소가 흡수한 파장이 빠져버려요. 그걸 미세하게 분석을 하면은 어느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금속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메꿔보실게요. 첫 번째, 별의 밝기와 표면 온도를 이용해서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크기. 그다음에 두 번째,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먼 거리까지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가까운 별은 연주시차라는 방법을 이용하고, 지금 거리예요. 두 번째 네모는. 보다 먼 별은 이제 이렇게 빛의 밝기가 주기를 가지고 변하는 게 있어요. 밝았다가 어두웠다. 이 주기를 가지고 바뀌는 별들이 있는데, 그런 주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거리를 계산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분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어떤 원소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명. 성분을 알면 그 성분이 핵융합을 통해서 태워지는 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수소가 이만큼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얼마 후에 다 연료가 소모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명을 대략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이 별빛이, 별도 뭐 하고 있냐면 회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을 할 때마다 사실은 미세하게 별이 우리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의 시선 방향하고 안 만나는 것들은 계산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시선 방향하고 만나는 것들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해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도플러 효과 있잖아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은 뭐의 변화가 생기면 파장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아주 정밀하게 또 분석해서 과학자들이 그 별의 운동 주기 뭐 이런 것들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마지막 네모는 운동이에요. 참 여러 가지 연구하죠. 그다음에 질량은 밝기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밝기를 계산하면 질량 광도 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과학자들이 다 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밝기를 이용해서 질량을 대략 이제 또 계산을 해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온도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색깔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스레인지 켰을 때 어떤 색깔 불 꽂을 때가 제일 온도가 높은 거냐면 푸른 빛일 때, 아시죠? 그 똑같아요. 별도 푸른 별이 온도가 높은 별이에요. 빨간 별은 온도가 낮은 별이에요. 태양은 어느 색깔이에요?
빨강이에요? 유치원에서 맨날 빨간색으로 태양을 칠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우리 태양은 G형 별이에요. 노란색. 스펙트럼이 노란색이 가장 이제 파장이 크게 나타나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색깔에 따라서 온도도 알 수 있어서 노란색이면 표면 온도가 한 6,000도 이런 식으로 표면 온도가 나오고 다 이렇게 다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과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과학적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넘깁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아낸 건 다 최근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쓰여진 고린도 전서에 읽어볼까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대. 와, 그때는 이런 거 몰랐을 때예요. 근대 천문학이라는 건 1600년대 이후에 근대 천문 관측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걸 알았죠? 그 시절만 해도 2000년 전의 천문학은 뭐냐면 천구에 별이 지금 여기 등 박혀 있듯이 별이 천구에 박혀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서로 거리가 다른지도 몰랐고요. 밝기가 다른지도 잘 몰랐고요. 물론 이제 크고 작은 이런 차이는 있었겠지만 네, 뭐 성분이 다른지도 몰랐고요. 수명이 다른지도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그런데 성경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성경은 비과학이에요? 초과학이에요? 네, 비과학적인 건 없어요. 초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면서도 과학을 앞서가요. 네. 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그분께서 뭐 하신대요? 천체를 수요를 세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은하가 수천억 개고 그 은하마다 수천억 개의 별이 있으니까 별의 개수는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이어서 국제천문학회에서는 10의 22승계 정도로 별을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앞으로 우주에 대해서 더 관측이 많아지면 그보다 더 개수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막대하게 별의 개수가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수요를 세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별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을 모를까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별들은 하나님의 집중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로서 그것들의 위치와 운동과 성분과 거리와 밝기와 이름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분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들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초관심 집중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대요? 빅뱅 후 2억 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그때 우주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대요. 지금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갔습니다. 43쪽. 빅뱅 후 2억 년 정도, 박스에 2억 년이에요. 이렇게 모인 입자들은 중력에 의해 한 곳으로 모이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1강을 배웠으니까 이제 말이 이제 통하거든요. 아까 이제 기억을 잘 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별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력에 의해서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먼지들이 가운데로 모여들어서 커다랗게 질량을 뭉쳐야 별이 될 거 아니에요. 태양 같은 별도 지구가 100만 개가 들어가요. 엄청 크다는 거 아시겠죠? 그 정도의 질량을 모아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먼지들이 모여야 돼요. 가스들이 뭉쳐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그 가스들을 뭉치게 하는 끌어당기는 중력이 엄청나게 세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빅뱅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했더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걸 끌어들일 수 있는 암흑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암흑물질은 발견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게 있어야만 이 어마어마한 가스들을 뭉쳐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물질을 발견 못하면 별 하나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교과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탄생했다라고 너무나 그럴듯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별이 정말로 먼지 가스가 모여가지고 뭉쳐져서 만들어졌는지 확인된 바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도 별이 탄생하고 있듯이 그렇게 설명하는 과학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탄생하고 있는 별을 발견했다 막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세요. 이건 지금 가스들을 모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가스로 설명하면 조금 느낌이, 가스는 기체니까 조금 느낌이 어려우니까 제가 연기로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제가 모닥불을 피우고 나무를 이렇게 태워요. 그러면 이제 연기가 올라오겠죠. 연기는 이제 굳이 물리적으로 따지면 고체예요. 예, 기체가 아니라. 네, 기체는 안 보여요. 여러분 수증기가 기체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그 김 하면 보이는 거, 그거 기체예요, 액체예요? 액체예요. 예, 보이면 기체가 아니에요. 어쨌든 자, 그래서 연기를 피우면 연기는 고체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여기다가 한번 좀 대입을 해볼게요. 보이는 거를 설명해 이해가 되시니까. 자, 연기가 올라갔어요. 막 하늘로 올라가더니 막 빙빙빙빙 돌더니 막 그 연기가 막 모이죠. 공중에서 막 뭉치는 거 보신 적 많죠? 어떠세요? 묻지 못하시면 이해가 안 된 거야 지금. 지금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별의 기원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구는 굉장히 공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 공기가 희박해지다 못해 거의 진공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자연의 법칙은 어떤 물질이 모여 있는 곳에서 어떤 물질이 희박한 곳 쪽으로 흩어져요. 그걸 뭐라 하냐면 확산이라고 그래요. 맞죠? 여러분 향수를 왜 뿌려요? 뭉쳐 있으면 왜 뿌려요? 나만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면 향수가 아니죠? 왜 향수를 여기다 뿌렸는데 막 옆에 사람한테 막 냄새가 가요? 확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체는 모여 있는 곳에서 덜 모여 있는 쪽으로 확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왜 기체끼리는 서로 중력이 작용 안 하나요? 작용해요. 그런데 중력은 질량이 커야지만 그 작용하는 힘이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그 크기가 달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 하나 정도 크기가 정도 되어야 그 중력이 얼마큼 작용하는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기체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연기 입자 같은 그 정도 사이즈에서는 중력이 거의 그냥 없는 걸로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우세할까요? 흩어지고자 하는 그 확산하는 가스 압력이 우세할까요? 당기는 중력이 우세할까요? 가스 압력이 훨씬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도 모이지 않는데, 이해되셨어요?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에서는 더 어때요? 모이기가 힘들어요. 뭔가가 모여 있으면 계속적으로 뭐가 일어날까요?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세한 작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박스를 메꿔보면 첫 번째, 뭐보다 뭐가 훨씬? 중력보다 가스 압력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끌어들이려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데 자연적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넘겨서 회전 속도가, 자, 그다음 회전 속도는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적읍시다. 여기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모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모인다고 한번 일단 쳐볼게요. 그러면은 저 멀리에 있었던 것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회전을 일으킨다고 얘기해요. 이게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스나 먼지 입자가 멀리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점점점 회전하면서 들어오면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반지름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점점점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팔을 벌렸다가 딱 오므리는 순간 회전 속도가 핑그르르 돌게 되는 거예요. 각 운동량 보존.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은 뭐가 커질까요? 원심력이 커지죠. 세탁기 돌려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세지기 때문에 먼지나 가스 입자가 회전을 설사 한다 할지라도 회전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뭉쳐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확산되는 그 가스 압력을 거꾸로 거슬려서 끌어당기고 회전할 때 원심력을 거꾸로 거슬려서 끌어당기려면 어마어마한 막대한 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자연에는 그런 힘이 찾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보이고 보이지도 않고 보여서도 안 되는 암흑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끌어당겨야 되는데, 뭉쳐야 되는데, 끌어당기는 힘은 필요한데 지금 자연 상태에선 그런 게 보이는 게 관찰되는 게 없다. 즉 무슨 뜻이에요? 자연 과정으로는 별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확인된 바가 없어요.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려볼게요. 재밌죠? 과학이 이렇게 재밌으리라고 생각을 못 해보셨죠? 지금 이게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성운설이거든요.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가스 먼지가 있다가 이게 밀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회전이 일어나다가 뭉쳐져서 커다란 덩어리가 뭉쳐지면 스스로 핵융합 반응을 하는 별이 된다가 이 별이 만들어지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터지면 이 터진 것들이 다시 우주 공간에 먼지와 가스 상태로 있다가 다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밀집된 구름이 되고 다시 이렇게 돌고 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별의 운명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별이 만들어지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을 3초만 응시를 해보세요. 첫 번째 별이 만들어지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나? 누구세요? 대답하신 분? 아, 과학 선생님이세요? 아, 훌륭합니다. 잘 맞추셨어요. 보세요. 이 하나의 별이 나오기 위해서 이 차가운 가스 구름은 그냥 고요하게 계속 확산 중인 거예요. 근데 얘를 뭔가 갑자기 요동을 일으켜가지고 뭉쳐지게 하고 회전이 일어나게 하려면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게 뭐냐면 옆에 있는 별의 폭발이에요. 옆에 있는 별이 팍 폭발해서 그 에너지가 훅 전달되면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요동을 일으켜가지고 구름이 밀집되면서 회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별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별이 하나가 터져야 돼요. 다 웃어야 되는데. 최초의 별이 있으려면 별이 폭발해야 돼. 그 별은 어디서 나온 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참 무지막지한 이론을 우리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배워왔다는 거죠. 저도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가르칠 때까지 몰랐어요. 제가 창조를 작정하고 이걸 연구하면서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스스로 너무 웃었어요. 진짜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한번 박히면요, 너무 명백한 것도 잘 보이지가 않고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건 어떤 지식이라기보다는 분별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건 상식적인 분별이잖아요. 근데 관점이 한번 뒤틀리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유치원생도 알아먹을 만한 얘기를 아무리 박사여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찾아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이 어떻게 잘 놓이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똑똑한데 왜 그러고 있어? 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게 안 돼요.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지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래서 44쪽 맨 위에 회전 속도 쓰셨을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 보면은 기존 성운설에 의하면 어떤 방법으로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별의 탄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별이 탄생하려면 반드시 다른 별의 폭발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밑에 내려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부터 읽을 건데요.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감지되지 않았으며 본 적도 없는 가설적인 암흑물질이 있어야만 최초의 별 형성이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교과서는 별의 진화나 성운설을 가설로 다루지 않고 사실로 다룹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단원 제목에 별에서 온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고 인간을 생각하는 별먼지, 다 제가 교과서에서 따온 말입니다. 너는 생각하는 별먼지야 라고 부릅니다. 별의 진화 과정으로부터 인간의 존재 기원을 찾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육 현실입니다. 반면 별의 진화 과정이 미해결 난제라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창조과학자인데 아주 훌륭한 천체 물리학자예요. 이분이 암흑물질은 항성과 은하들의 형성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암흑물질이 없다면 항성과 은하들은 자연적 과정으로는 결코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암흑물질을 못 찾으면 결국 은하와 별들 그 어떤 것도 설명을 못하는 게 현재 우주론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우주에 암흑물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아까 보셨죠? 예, 이런 거 다 못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암흑물질을 발견하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성으로 가볼게요. 별은 큰 거고 행성은 작으니까 행성은 더 만들기 쉽겠지. 아닙니다. 행성이 더 어려워요. 별은 기본적으로 성분이 가스예요. 특별히 수소와 헬륨 가스가 주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만 엄청나게 거대하게 뭉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스와 얼음들이 뭉쳐진 행성이 있고요. 하나는 지구처럼 돌덩어리가 있는 암석을 가진 행성이 있어요. 문제는 이 암석을 가진 행성은 정말 너무나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을 뭘로 했어요? 가스로 시작했는데 그게 뭐가 돼야 돼요? 돌이 돼야 돼. 우주 공간에서 이 가스가 수축하다가 어떻게 돌이 되죠? 가스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가스 덩어리가 돌덩이가 돼야 돼. 그러다가 이 돌덩어리가 더 큰 도시 사이즈 정도의 돌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도시 정도 되는 돌덩어리가 막 우주 공간에서 충돌해가지고 더 큰 행성을 이루게 된다는 게 현재 진화론이 주장하는 행성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수미터 크기의 돌덩이가 그 앞에도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수미터 정도의 크기의 돌덩이가 수 킬로미터, 즉 도시 정도 크기의 미행성체로 되어 가는지는 주요한 미해결 문제다. 과학자들이 이제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미해결 문제라는 거예요. 돌덩이들이 서로 붙게 된다고 예측되지 않아요. 왜요? 자, 돌덩이가 우주 공간에서 마찰도 없는 공간에서 날아가다가 부딪힌다고 해보죠. 어떻게 되겠어요? 병합이 되겠어요? 부서지겠어요? 그렇죠. 충돌하면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뭉쳐서 어떻게 돌덩이가 되냐도 설명이 안 되고 돌덩이가 날아가다가 뭉쳐진다는 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어느 한 단계조차도 설명이 안 되지만 그것들을 쭉 연결해 붙여서 마치 다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시작은 벌겋게 벌벌 끄는 마그마 상태의 지구부터 그냥 딱 그림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 다 밝혀진 얘기인 줄 알지만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45조. 첫 번째 박스 돌덩어리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박스 충돌이죠. 충격량에 의해 서로 뭐 할 거예요? 부서지고 말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행성은 다 궤도 운동을 하잖아요. 궤도 운동을 잠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궤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뭘까요? 우리 이렇게 공을 던진다고 했을 때 웬만하면 다 떨어지죠? 공을 던져가지고 지구를 돌게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웬만하면 떨어지죠. 그러면 네 그러셔야 되는데 아닌데 내가 던질 때는 지구를 돌게 할 수 있는데 막 그런 느낌이. 네. 그렇죠? 우리가 던지면 다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던져야 지구를 빙빙 돌게 할 수 있어요? 지구의 중력을 이길 만큼의 속도, 우리가 그걸 탈출 속도라고 불러요. 탈출 속도로 던져줘야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돌 수가 있는데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게 뭐예요? 인공위성이죠. 우리 나로 인공위성 성공하면 온 국민이 막 박수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면 왜 박수치고 막 긴장해요? 10년, 20년 과학자들이 머리 싸매고 연구해서 어떠한 재질의 물건으로 얼마큼의 질량으로 얼마의 속도로 추진해서 어디 단계에서 펼쳐지고 어디 단계에서 떨어지고 어디 단계에서 딱 고정돼야 그 다음부터 그게 주기적으로 지구를 도는 위성이 된다.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맞춰야지 성공하는 거잖아요. 궤도 운동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도 지금 궤도 운동을 하고 있죠? 달도 궤도 운동을 하고 있죠.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인공위성 띄우면 난리가 나면서
우주에 수많은 것들이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뭐 원래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됐나 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필요했을까요? 계획이 필요했던 거예요. 계획이. 자, 보세요. 아유, 어떡하나. 달이 가버렸네. 못 보셨어요? 아, 달이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달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를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맨 처음에 달을 어느 정도의 힘으로 던져서 그 자리에 딱 갖다가 놔야 지구의 중력과 균형을 이뤄서 공전운동, 궤도운동을 할 거라는 계산이 필요했을까요? 아, 못 알아들으셨어요? 너무 세게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힘이 너무 컸어요. 맞죠? 달이라는 질량에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가다가 지구의 중력과 균형을 이뤄서 더 안 가고 균형을 이뤄서 걔를 빙글빙글 돌게 될 것인가. 그죠? 그게 딱 맞춤으로 힘으로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공 던지는 거랑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너무 약하게 주면 떨어져 버릴 것이고 너무 세게 주면 가버릴 것이고 정확하게 적당한 힘으로 던져줘서 딱 그 자리에 놔야 지구와 중력이 균형을 이뤄서 그것도 거리도 정확해야 되겠죠? 이 거리도 너무 멀면은 중력이 잡아당기기가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그 위치에다가 정확한 힘으로 이 달의 정확한 그 질량에 맞춰서 적당한 힘으로 거기에 놨어야 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연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종합하면 나는 모든 것이 태양계의 기원에 대한 설명에 심각한 반론을 제기한다고 생각한다. 이 주제에 대한 현재 상태의 결론은 뭐 해야 된대요? 태양계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목성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지? 태양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지? 지구 같은 이렇게 암석을 가진 돌덩어리를 가진 행성은 어떻게 생긴 거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궤도 운동을 하고 있지? 심지어 이 궤도 운동이 케플러 법칙이라는 법칙을 따라서 운동을 해요. 그냥 우연히 놨는데 법칙을 따라서 운동을 해요? 그죠? 하나하나 곰곰이 따져보면 이게 우연이 되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가 도대체 왜 특별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와 다른 행성들을 좀 비교해 볼게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4개의 행성이에요. 지금 딱 보니까 지구하고 누구하고 제일 닮은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수성인 거 아시죠? 예, 초등학교 다닌 지가 오래되신 분들을 위해서 써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그쵸? 예. 그럼 지구하고 지금 금성이 제일 닮았죠? 사실 거리도 제일 가깝고 크기도 제일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밀하게 과학적 관측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옛날 과학자들이 금성은 지구와 쌍둥이 행성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는 태양 쪽에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지구에는 멸종했지만 금성에 가면 금성은 아직도 따뜻해가지고 공룡이 지금도 살고 있을 거야.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행성에 제일 먼저 우주선을 보낸 데가 어딜까요? 금성이에요. 옛날에 구소련이 러시아가 제일 처음으로 금성에다가 위성을 보냈어요. 우주선을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네, 자, 수성부터 한번 가볼게요. 수성 살만한지 한번 보세요. 자전주기가 59일이에요. 무슨 뜻이죠? 하루가 59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낮이 29.5일 맞죠? 절반이 29.5죠? 나누기 맞으세요? 29.5일. 제가 자신이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 햇빛을 받을 동안에는 어떨까요? 온도가 엄청 올라가겠죠. 근데 태양 바로 앞에 있지만 밤이 29.5일이에요. 그러니까 영하 몇 도로 떨어져요? 영하 183도. 태양이랑 가장 가까운데 그렇게 춥다고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자전주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온도를 엄청나게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기가 없어요. 워낙 행성이 작아서 공기를 보유를 못해요. 그러니까 외계에서 뭔가 운석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요. 땅으로.
그래서 크레이터 하나가 막 대도시만한 그런 크레이터들이 막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수성 같은 조건이면 어때야 되는 거죠? 그냥 도시는 매일매일 파괴가 되는 거예요. 뭐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금성. 정말 쌍둥이 행성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갔던 그 우주선이 도착은 했어요. 금성 표면에. 근데 도착하자마자 연락이 두절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통신 장비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설마 금성이 그렇게 뜨거우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아까 수성은 뜨거웠다 차가웠다잖아요. 온탕 냉탕, 그죠? 근데 여기는 그냥 계속 열탕이에요. 그냥 연중 내내 466도. 왜냐면 아주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로 둘러싸져 있어가지고 열이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열이 그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가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금성에다가 우주선을 착륙시키지 않아요. 금성을 연구하는 모든 거는 금성 주변을 인공위성으로 돌게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요. 더군다나 화산이 계속 수천 개가 폭발해요. 그러니까 지도를 그리면 또 그려야 돼. 지도를 계속 그려야 돼. 화산이 계속 터져서 지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계속. 진짜 뭐가 돼요 여기? 공기 중에는 황산이라는 물방울이 떠 있어요. 황산이 뭐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은 그냥 녹아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살 수도 없지만 만약에 들어가서 숨 한 번 쉬었다. 그러면 숨 쉬는 순간 장기는 다 녹는 거예요. 그런 독극물. 이제 이 황산은 실험실에 이렇게 해골바가지에 이렇게 X된 거 그 독극물 표시로 표시하는 약품이거든요. 이런 게 대기 중에 막 떠 있어요. 와,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지구랑 크기가 가장 가깝고 비슷하고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지구랑 가장 닮았을 줄 알았는데 가장 악한 조건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화성은 어떨 것 같으세요? 화성.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도시를 세울까요? 자, 영하 27도. 뭐 패딩 입고 살만하네. 여름엔 0도씨. 제주도 날씨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중력이 작아요. 크기가 작기 때문이죠. 그러면 중력이 작으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걸어 다니기가 힘들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벙벙벙벙 이렇게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표면에 물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물도 이게 중력과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증발하고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력이 너무 작으면 표면에 있는 물들이 너무나 쉽게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한번 다 증발해버리면 다시 내려오질 않아. 그래서 물이 다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고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화성의 사진이 전부 다 어때요? 붉은 사막이죠. 붉은 건 철 성분이 많아서 산화철 성분이 많아서 그런 거고 이렇게 건조한 이유는 물기를 이 표면에 보유할 수가 없어서예요. 자, 그럼 이제 화성에 가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물을 먹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땅을 파요. 깊이. 그 다음에 그 흙을 유리관에다가 넣고 태워요. 그러면 유리 표면에 이 흙에 보유되었던 수분이 조금 올라와가지고 미세한 물방울이 맺힐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핥아 먹으면 돼요. 그렇게 물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서 살고 싶으세요? 일단 화성에 가서 우리가 살려면 산소도 다 가져가야 되고요. 공기 성분도 다 가져가야 되고요. 물도 다 가져가야 되고요. 모든 걸 다 가져가야 돼요. 힘들겠죠? 근데 마침 또 화성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때 지구에 오신 거야. 얘들아, 나 왔어. 조금만 몇 달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가는데 몇 달이 좀 걸리거든요. 예수님 7개월만. 네, 농담입니다. 목성은 이제 그냥 샘플로 하나 알아보는 건데요. 목토 천해가 다 유사해요. 상황이. 일단은 돌이 없어요. 엄청 큰데 돌이 없어요. 얼음하고 가스로만 덩어리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선을 착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평생토록 목성에 우주선이 착륙했다는 얘기는 절대 못 들으십니다. 못 내려요. 그러니까 거주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얘가 이렇게 큰데 지구가 1300개가 들어갈 만큼 큰데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이요? 10시간. 10시간에 이게 한 바퀴가 돌아요. 이렇게 큰 게. 그러니까 대기의 흐름이 엄청 빨라서 폭풍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적점이라는 바로 요거 있잖아요. 이 대적점이 폭풍이에요. 폭풍. 근데 지구가 한 2-3개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이게 태풍의 규모예요. 혹독한 행성이죠. 절대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 뒤로 토성, 천왕성, 명왕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명왕성은 빼고요. 목, 토, 천, 해까지. 예. 자, 그럼 이 큰 행성들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쓸모없는 데 있는 걸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왜 있는 걸까요? 네, 실제로 이것이 관측된 적이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슈메이커 랩이라는 해성인데요. 슈메이커 랩이라는 해성이 점점점 지구로 다가오고 있는 게 관측이 됐어요. 지금이 아니고요. 과거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천문학자들이 이제 다 천체 관측하는 사람들이 다 긴장했죠. 저게 점점점 지구 궤도 쪽으로 가까이 오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전 지구에 있는 천체 관측소에서 다 그걸 주목하고 보고 있었는데 날아오다가 그만 어떻게 됐을까요? 목성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중력이 지구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뭔가 날아오면 일단 누가 처리한다? 목성이나 토성이 처리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형님들이에요, 형님들. 형님,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디가드처럼. 그래서 이 거대한 행성들이 지구 궤도 바깥쪽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외계로부터 날아오는 운석이나 소행성 같은 것들의 충돌을 1000배 이상 막아준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궤도 이심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자, 지금 보시면 이 궤도가 타원으로 보이세요? 원으로 보이세요? 누가 착하신 분인지 보겠어요. 이게 타원으로 보이세요? 원으로 보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다 착하십니다. 정직하십니다. 원으로 보이죠? 근데 타원이에요. 네. 그래서 태양계를 돌고 있는 모든 행성들은 타원 궤도를 돌아요. 그런데가 중요해요. 그런데 태양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은 타원이긴 타원인데 원에 너무 가까운 타원이에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원인지 타원인지 구분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제 지구과학 전공한 사람들은, 천문학을 전공한 지구과학 전공한 사람들은 이제 그 궤도 그리기라는 그런 실습을 해요. 빠르면 고등학교 때 하기도 하고 또 대학 가서 하기도 하는데, 이제 화성 궤도를 보통 이제 그리는데 정밀하게 이제 각도 다 재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타원 궤도 했기 때문에 그려놓으면 타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려놓으면 원인 거예요. 눈으로는 그냥 원이에요. 근데 센티미터를 정확하게 자로 재면은 장반경과 단반경의 길이가 조금 달라요. 그거를 알아낸 사람이 케플러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과학자예요. 네. 근데 하여간 그래서 타원 궤도긴 타원 궤도지만 원에 이렇게 가까운 타원 궤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 지금 근데 하나는 정확하게 타원이죠. 이거 해성 궤도는 완전 찌그러진 타원이죠. 만약에 목성이나 토성이 이렇게 해성 궤도처럼 납작한 타원을 돈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목성 궤도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다 바깥으로 나갔다 이렇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성의 궤도가 지구의 궤도도 지나갈까요? 그렇죠?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게 되면은 목성의 궤도가 여러 행성의 궤도를 거쳐 지나가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잘 돌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느 해 목성이 가까운 해입니다 하고 뉴스에 나와. 그러면 가까이 와서 지구 궤도 쪽을 막 옆에 지나가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거대한 행성이 지구 가까이를 지나간다. 예,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목성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쪼개지거나. 그 중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를 돌기 때문에 서로 궤도 간의 간섭이 어떨까요? 최소화되는 거예요. 안정적인 궤도 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예, 아무리 나가 잘 돌고 있으면 뭐예요? 남들이 와가지고 계속 간섭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도 중요한데요. 보세요. 지구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 존재합니까? 금성궤도 뒤에, 화성궤도 앞에 존재하죠. 지금 아까처럼 이 금성궤도 안쪽으로 가면은 너무 뜨거워서 액체 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물이 다 어떻게 해요? 말라버려요. 그 다음에 화성궤도 뒤로 가면요, 여름에도 0도씨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도 뭐예요? 얼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긴 있지만 뭘로 존재하는 게 중요하냐면 액체로 존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자리. 크기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위치 얘기했는데 크기. 자, 지구가 지금 이만한데 10%를 우리 초등학교 때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라고 배워요. 10%를 늘려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땅이 더 넓어지고 아파트도 더 많이 지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질량이 늘어나죠? 그럼 중력이 늘어나죠? 중력이 그만큼만 늘어나도요, 물 분자가 증발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물이 날아가려고 하면 지구가 너무 세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물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증발해서 구름 만들어서 민물, 이 프레시워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마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더 커도 그 물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를 줄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현상. 아까 화성처럼 중력이 작아지고 물이 다 쉽게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전 지구가 다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크기도 어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크기로 존재해야, 지금 이 위치에 지금 이 크기로 이 질량으로 존재해야 액체 상태의 물이 풍부해서 생명체가 원활하게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돼요. 정확한 위치, 알맞은 크기, 알맞은 중력, 안정된 궤도 운동, 온화한 온도, 이게 다 존재해야지, 맞춰져야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자리에 있기까지 정확한 힘으로, 정확한 질량으로, 정확한 거리로 조율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해. 만약에 그게 진짜 설계라면, 달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정말 설계라면 목적이 있겠죠. 예, 설계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목적이에요. 계획. 그럼 무슨 목적이 있을까? 달이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일으키는 게 하루에 2번, 여기 바닷가니까 너무 잘 아시죠?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 2번씩 일어나요. 그러면은 얘가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10% 땡겨봐요. 10%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10% 땡기면 26%가 밀물 썰물의 그 크기가 증가해요. 그러면 하루에 2번씩 그냥 높은 데로 피신하면 돼요. 바닷물 온다 그러면 높은 데로 또 막 가고, 갔다 그럼 또 내려갔다가 하루에 2번씩 즉 거주지가 굉장히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양 생태계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 모든 것들은 지구 전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이 밀물 썰물의 이 조성력의 그 차이가 커지면, 조수 간만의 차이가 커지면 기후에도 영향을 미쳐요. 해류에도 영향을 미쳐요. 전체적으로 지구 시스템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크기의 밀물 썰물이 일어나는 거, 이것도 이 적당한 거리에 달이 궤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팽이를 돌려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팽이를 돌리면 팽이 꼭지가 돌죠. 아세요? 그래서 팽이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요거를 지구도 그렇게 하는데,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아시죠? 자전축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축이. 그렇지만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전축이 흔들려요. 지구도.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달이 지구의 크기에 비하면 상당히 큰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목성도 위성을 갖고 토성도 위성을 갖는데, 걔네들이 갖는 위성의 그 크기 비율에 비하면 지구가 갖는 위성 지구는 달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의 달이 있음으로써 이 지구가 자전할 때마다 흔들리는 이 세차 운동, 이 꼭지가 도는 이것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들어주냐 안 붙들어주냐가 지구의 기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지구의 기후를 일정하게 온화하게 만드는데,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에요. 어떠세요? 그냥 우연히 거기 있는 것 같으세요? 태양도 평범하지 않아요.
수천억 개의 별이 우리 은하 안에 있어요. 적어도 한 2천억 개 정도의 별이 우리 은하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2천억 개 중에 별 하나니까 태양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 또 특별해요. 태양을 오랫동안 추적 연구한 맥마스라는 천문대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쑥 훑어드릴 테니까. 네. 많이 넘어왔어요. 그죠? 네, 지금 50쪽에 3번이에요. 50쪽에 3번. 그 앞에는 제가 다시 한번 쭈르 해드릴게요. 자, 태양. 우리 태양은 매초 10억 개. 한번 써보실까요? 10억 개의 대도시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얼마에? 1초에 방출해요. 1초에 10억 개의 대도시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내요. 즉 지구가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에너지보다도 태양이 1초에 내보내는 에너지가 더 커요. 그럼 태양의 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활동이 얼마나 왕성한 건지가 조금 느낌이 오시죠? 그걸 핵융합 반응이라 하는데 어마어마한 반응이 일어나고 그 내부의 온도는 굉장히 높아요. 표면은 6000도지만 내부는 막 1500만 도가 넘어가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별들은 자기장 활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장은 이렇게 N극 X극으로 자기 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이 자기장 활동이 꼬여가지고 그것들이 한 번씩 폭발을 일으키는데 그 폭발을 우리가 플레어라고 해요. 초등학교 때 플레어 배운 거 기억나죠? 태양 표면의 폭발 현상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이 플레어가 보통의 플레어가 이렇게 일어난다면 태양과 유사한 크기의 별들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별들. 그랬더니 전부 다 얘네들은 슈퍼 플레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슈퍼 플레어가 뭐냐면은 한 번 폭발하면은 그 불꽃이 지구 궤도 너머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태양은 슈퍼 플레어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한 번이라도 슈퍼 플레어를 일으켰으면 지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오븐에 바짝 구워졌어요.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태양 크기의 별들을 다 유사한 별들을 비교했는데 걔네들은 다 슈퍼 플레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왜 태양은 플레어는 있지만 작은 플레어는 일어나지만 왜 슈퍼 플레어는 일으키지 않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지금 1974년부터 무려 32년 동안 맥마스 태양 관측소는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태양을 지속 관찰해 왔어요. 근데 태양 빛의 정도의 차이, 우리에게 지구에 보내주는 에너지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우리는 흑점이 많은 해다, 흑점이 적은 해다, 그래서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막 이렇게 미세하게 연구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차이가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0.06%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51쪽 맨 위에 박스입니다. 0.06%의 변화만. 왜 이렇게 태양만 안정된 별인가 이거를 신기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별들은 막 치명적인 폭발들을 막 일으키고 별의 밝기도 막 바뀌고 에너지의 양의 변화도 그 편차가 그래도 좀 큰데 태양은 굉장히 안정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뜨거운 고온의 그런 물질들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빛만 방출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고온의 전기를 띠는 입자들이 날아오는데 그걸 우리 태양풍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구 자기장이 그걸 전부 다 막아줘요. 그리고 일부분만 나 태양풍 있지롱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일부분만 들어와서 다시 지구 대기권에 유입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오로라예요. 그러니까 오로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와 아름답다. 평생에 한 번쯤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런 감성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과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태양풍이 오로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태양풍이라는 현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저게 극지방에만 일어나지?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여러 가지 해왔더니 지구에 자기장이 형성돼 있어서 태양풍이 다 지구 바깥쪽으로 밀려났다가
일부분만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 그러면 자기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기를 띠는 플라즈마 입자들이 태양으로부터 지금 계속 날아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냥 그게 비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인공위성은 절대 못 씁니다. 얘들아, 핸드폰이라는 건 이 세계에 없는 거야. 기지국 같은 거 건설하지 못해. 전자제품은 아무것도 우리가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땅속에 굴파고 살아야 됩니다. 지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장이 딱 있어가지고 보호를 해줘요. 왜 지구만요? 왜 지구만 이렇게 적당한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층 더 들어오면 오존층이 또 있네. 지구에만. 네, 산소가 3개가 모인 게 O3, 오존이죠. 이 오존이 성층권에 이렇게 벨트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파장이 짧은 것들은 바로 세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발라요? 선크림 바르죠. 선크림이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건 오존층에서 다 흡수하고 아주 일부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예 오존층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지상에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햇빛 강한 날 제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한여름에 아유 주인 잘못 만난 이 식물이 햇빛 한번 봐야지 하고 제가 내놨어요. 그날 어쩌다 집에서 시간이 난 거죠, 제가. 단지 그냥 몇 시간 내놨을 뿐인데 잎이 다 탔어요. 예, 그 걔는 결국 죽더라고요. 그 잎들은 이제 잘라내고 이제 밑에서 이제 다른 싹이 올라왔는데 그걸 하는데 1년 걸렸어요. 그만큼 햇빛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지금 오존층에서 흡수를 안 해주면요, 어떠한 세포도 지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구에만 이렇게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딱 막아주느냐 이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대기권, 성층권 밑으로 더 내려오면 우리가 숨 쉬는 이 대류권이 있어요. 근데 이 공기의 주성분이 뭐냐면 질소와 산소, 그리고 아주 적은 소량의 이산화탄소 이런 게 들어있어요. 주성분은 질소예요. 이 비율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소가 78%, 되게 많죠. 근데 별 의식을 우리가 안 하고 살죠. 의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그냥 통밥으로 딱 그렇게 느껴지시죠? 과자 봉지에 무슨 충전해요? 질소 충전을 해요. 왜 질소를 넣을까요? 뭐 산소를 넣거나 뭐 수소를 넣거나 다른 기체도 넣을 수 있을 텐데 왜 질소를 넣을까요? 썩지 말라고. 네.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 모든 말을 다 정리하면 뭐냐면 질소가 가장 안정한 기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어느 누구하고도 반응을 안 해. 네. 반응 안 하는 사람은 좀 힘들어요. 근데 반응 안 하는 질소는 쓰임새가 좋아요. 왜냐? 넣는데 만약에 과자하고 막 반응을 해가지고 맛을 바꾸거나 색을 바꾸거나 만약에 또 독소를 만들거나, 그죠? 그러면 곤란하죠. 근데 아무것도 반응을 안 해요. 얘는 너나도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자를 부서지지 않게 보호도 하지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음식을 펼쳐놓고 먹고 먹다가도 남겼다가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끊임없이 얘하고 반응하는 애가 여기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 공기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꺼내놓고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질소로 꽉 채워져 있다는 걸 의식을 못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수소로 채워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밥을 해야지. 이게 내 사명이야. 딱 그러면서 가스불을 딱 켜는 순간 집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로 대기가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질소로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자 봉지만 질소 충전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기가 질소 충전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질소가 또 뭐의 성분이냐면 아미노산의 성분이에요. 아미노산 없으면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죠?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성분은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번개 칠 때 이 질소가 산화가 돼요.
그리고 그게 빗물에 녹아서 땅으로 흡수가 되면 또 그 흡수된 질소를 식물이 흡수해요. 거기서 아미노산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식물을 먹으면 아미노산이 우리가 섭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세밀합니다. 네, 너무나 세밀해요. 산소 21%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연인 것 같으세요? 산소 21%? 산소가 좀 많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24%, 25% 막 119 불났어요? 전화했어요? 소방차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탔어요. 산소가 많으면 너무 잘 타요. 불이. 그것도 문제죠. 그럼 산소가 20%, 18%, 16%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부족하면. 그럼 산소는 이 기준 농도가 산업안전관리 그 기준에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작업하는 이 작업장이 특별히 뭐 지하에서 작업한다거나 탄광에서 작업한다거나 그런 상태일 때 산소 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8%, 16% 이렇게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몸에 훼손이 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일어나다가 그 상태에서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몇 분 안에 기절하게 됩니다. 그만큼 산소의 농도 21%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더 많아도 안 좋고 적어도 안 좋아요. 딱 21%를 유지하는 게 지금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6% 막 이러면은 생일 축하 이거 후 이런 거 잘 못해요. 초에 불꽃이 이렇게 켜져야 되는데. 예. 근데 여러분 산소 21%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뭐 하세요? 산소 21%를 유지하는 사이클이에요 이게. 보고 싶지 않으시죠? 너무 복잡해 보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산소가 유지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나무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마존에 뭐 나무를 베가지고 뭐 지구에 허파가 뭐 무너지네 뭐 막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다 개뿔. 나무가 많은 건 당연히 좋은 건데 산소 21%를 유지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다 위에 바다가 지구 표면의 3분의 2잖아요. 바다 위에 싹 눈에 안 보이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이 떠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 뉴스에 나오는 말로 치면 조류. 예,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뭐 하고 있어요? 광합성 하고 있어요. 근데 인이 많이 공급되면은 이 조류가 증가해요. 그럼 광합성이 증가하겠죠. 그럼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산소가 다시 바닷물에 녹아들게 돼요. 그러면 산소를 소모하는 박테리아가 활동이 촉진돼요. 그럼 얘는 뭐 하는 애냐? 얘가 인을 침전물로 고정시키는 애예요. 그럼 인을 줄어들게 해서 다시 조류를 줄어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이 많아지면은 광합성량이 증가되고 너무 증가되면은 산소 소모 박테리아에 의해서 인을 고정시켜 버려서 광합성량을 줄이는 역할을 해서 늘면 줄이고 줄이면 늘리고 이거를 되먹임이라고 하죠. 피드백. 그죠? 이 되먹임을 통해서 계속 산소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또 나오네.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 행성인지를 이해하고 싶으면 우주인이 돼 보시면 돼요. 우주인 최근에 그 X에서 그죠? 우주에 내보냈잖아요. 근데 우주복 없이 우주에 나갈 수가 없죠.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몇백만 달러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몇백억짜리 수트를 입어야지만 우주에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비싸요? 일단은 우주에 나가면 기압이 안 맞아요. 그 기압을 맞춰줘야 돼. 1기압이라는 기압을 맞춰주지 않으면 세포가 팽창해버려요. 예. 그 다음에 또 온도가 안 맞아요. 나가면은 우리 성층권에서 비행기 가는 데가 성층권이거든요. 비행기 타시고 외부 온도 그거 화면에서 보시면 영하 막 70도 이렇죠. 그러니까 우주 밖으로 나가면 훨씬 더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 또 뭐 맞춰줘야 돼요? 지금 오존층이 없잖아요. 우주 밖으로 나가면. 그럼 X선 같은 게 자외선 같은 게 그냥 들어오죠. 그래서 금으로 도금한 헬멧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시력이 바로 손상이 돼요.
그 다음에 숨 쉬고 내보내고 하니까 산소통을 일단 매야 되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이 안에 너무 쌓이면 또 질식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산화탄소를 또 빼줘야 돼요. 등등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지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조건들, 생물이 살 수 있는 이 조건들을 다 장착을 하는데 천은 13겹, 14겹 특수천으로도 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예전에는 한 80kg였는데 요즘은 그래도 기술이 좋아져서 한 3, 40kg로 줄었더라고요. 수트가 그 정도 40kg 정도 되는 수트를 착용하고도 최대로 우주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구에 몇 시간 사셨어요? 돈 내셨어요? 수트값. 예? 수트값 내셔야 하잖아요. 예. 그냥 만약에 나간다면 15초 내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15분이 아니고 15초. 30초에서 1분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15초도 내 생명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존재예요. 감사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이런 지구에서 살게 해줬는데 단 15초도 내 힘으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하나하나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베풀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많이 왔으니까 한번 일단 답을 정리하고 가봅시다. 자, 지구가 특별한 이유에 47쪽의 동그라미 1번 박스에 지구와 가장 유사한 조건에 있는 행성들조차 뭐를 갖추고 있지 않냐면은 생물학적 환경이에요. 생물학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 행성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행성들은 그런 조건이 있는 행성이 없는데 저기 외계에 가본 적도 없고 성분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 행성에 물이 있는 것 같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물이 있는 것 같다. 그 저기 외계 행성에 물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항상 뉴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생물이 살지도 모른다.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보니까 아무리 지구와 유사한 거리에 유사한 크기에 있는 행성조차도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이 이렇게 까다롭죠. 지금 우리가 나열한 것 중에 몇 가지만이 아니라 전부가 있어야 돼요. 오존층 빼면 못 살아요. 자기장 빼면 못 살아요. 크기 지금이랑 다르면 안 돼요. 이 모든 조건이 단 한 개도 없어지면 안 돼요. 이 모든 조건이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인데 그 저기 외계 행성의 그 조건들을 다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물만 있는 것 같다고 하면은 생명체가 살 수 있다. 생명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그냥 막 한단 말이죠. 검증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 뒤에 수성 427도씨, 그 다음에 영하 183도씨, 그 다음에 금성 대기에 두꺼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지속적인 화산 폭발, 독극물, 황산 구름이 떠 있다 그랬죠? 네.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네. 큰 행성들이 지구 바깥에서 뭐 해준다 그랬어요? 소행성과 해성의 충돌을 막아주고 있어요. 소행성과 해성의 충돌을 막아줘요. 동그라미 3번. 자, 궤도가 원에 가까운 타원을 돌므로써 무슨 궤도? 안정적인 궤도. 밑에 원에 가까운 타원 운동.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구의 위치. 지구의 물이 어떤 상태요? 액체로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기 위한 조건들이 까다로웠습니다. 거리도 맞춰줘야 되고 질량도 맞춰줘야 되고 그죠? 자, 그럼 금성보다 멀리, 화성보다 가까이. 바로 여기 있어야 돼요. 넘깁니다. 자, 지구가 지금보다 10% 컸더라면 중력이 커져서 어떻게 돼요? 물의 증발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자, 지구가 화성처럼 작아지면 또 어떻게 되죠? 행성 전체가 사막화가 돼요. 그 다음에 달이 두 번씩 뭐 하죠? 밀물, 썰물. 밑에 내려오면 지구에 뭐를 안정시켜줘요? 달이 자전축이 흔들리는 거를 안정시켜요. 자전축.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했고 4번 슈퍼플레어 쓰셨죠? 5번. 자, 5번. 적당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자, 날아오는 다량의
플라즈마 입자. 플라즈마라는 건 전기를 띠는 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막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이제 자기장 때문인데, 우주에서 오는 유해한 우주선을 차단합니다. 자, 넘어가서 6번. 오존층은 뭘 흡수하죠? 자외선. 네, 잘했어요. 그다음에 7번. 첫 번째 박스. 질소를 빗물에 녹여가지고 땅에 뭘 공급해요? 비료, 영양분을 공급해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8번. 21%의 산소는 우리 호흡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하고, 18% 이하로 내려가면 산소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16%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박스에 광합성, 바다 위에 떠 있는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일으키는데, 밑에 내려가면 산소 소모 박테리아. 와, 우리 친구들 대단한데, 응? 네, 인을 고정시키면은 조류가 줄어들어요. 감소. 인이 많아지면은 조류가 늘어나요. 이런 되먹임을 통해서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되셨죠? 예, 숙제로 여러분이 이사야서 45장 12절하고 이사야서 45장 18절을 숙제로 써오십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보세요. 이 아슬아슬한 모든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어긋난다면 우리는 지구에서 생존할 수가 없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광대한 우주에서 많은 외계 행성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거주 행성 중 하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 정확하게 이 모든 생존 조건을 갖춘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지구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구 왜 이렇게 특별한 거야?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행성이 없어. 도대체 이 모든 조건들을 갖가지, 제가 말하지 않은 더 복잡한 조건들도 많아요. 탄소의 순환, 질소의 순환, 황해의 순환, 이런 원소들의, 우리가 생명에 필요한 이런 원소들이 순환되는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지구가 왜 이렇게 특별한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땅을 만든 자도 나요. 지구를 만든 자가 누구래요?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인간, 너를 창조한 자도 바로 나다. 내가 손으로 직접 하늘을 팽팽히 펼쳐놓았으며 별들에게 명령하여 너 거기에 있어 라고 제자리에 가 있도록 명령하셨다. 무슨 뜻이죠? 모든 제자리의 궤도 운동이 그렇게 질서 있게 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별들과 행성의 이 모든 위치와 운동은 다 창조의 산물인 거예요.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가 땅을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근데 그것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랬어요. 혼돈하게, 무질서하게 뻥 터져가지고 돌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뭉쳐가지고 그런 혼돈한 방법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도록? 같이 시작.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건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땅을 지으신 이유, 지구를 이렇게 특별하게 견고하게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 너 거주하게 만들려고 내가 이렇게 지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데서 우리가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지구가 왜 이렇게 특별한가? 지구는 왜 이 갖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가?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너 살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자, 넘겨서 56쪽에 한번 하나씩 읽으면서 가보죠.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특별한 조건 외에 지구가 정말로 특별한 곳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특별한 이유들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진짜로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남았어요. 그게 뭘까요? 지구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주하게 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따져본 것과 어긋나요? 잘 맞아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지구를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야. 내가 6일 중에 5일이나 사용해서 이 지구를 다듬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결과적으로 지구가 특별하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확인이 돼요, 안 돼요?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어디에 오셨어요? 이 지구에 성육신하여 오셨어요. 여러분, 우주 어디에도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곳이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지구에만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영광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본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지금 본 대로 다시 올 거야. 어디서 본다는 거예요? 화성이요? 목성이요? 화성에서 내가 가는 것을 본 대로 다시 올 거야. 어디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구로.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특별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볼 곳, 다시 오심을 볼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곳, 역시 바로 어디예요? 이 지구예요. 우주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에서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 외계인이 존재할까요? 물리적 생물학적 조건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지구에 오실 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곳도 바로 이 지구예요. 근데 다시 오실 땐 뭘로 오십니까? 네, 심판자로,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곳이 바로 이 지구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분을 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지구로 재림해서 오실 때는 그게 곧 뭘까요? 우주의 종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 우주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구에 성육신한 것도 우주적 사건이고요.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초우주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만물과 화평케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모든 속죄의 은혜는 전 우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주의 종말, 즉 우주의 역사가 끝나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다시 예수님이 어딘가 다른 행성에 가실 수 있습니까? 또다시 어디 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습니까? 단 일회적인 사건,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하고 영원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신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행성에도 외계인이 있을 거고 지적인 존재가 살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지구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진화돼서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외계행성 어디에도 물만 있으면 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행성 중에 어딘가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처럼 지적인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신진화론자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외계에 지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럼 지적인 존재면 죄도 지을 수 있겠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자, 속이 울렁거리는데 그래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 행성들에도 예수님을 보내셨겠네. 다수 성육신설이라고 얘기해요.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진화론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가 보이세요? 지금 장난합니까?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저는 그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속죄가 무엇인지 안다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말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헛소리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값없는 이 은혜의 그 무게, 값은 없지만 그 은혜의 그 크기와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 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주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겁니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볼 사람들은 누구고 이 기절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은 어디 있고 싶으세요? 오시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세상에 정말이었어 하고 기절하게 했으니까. 어머, 예수님 오는 게 진짜였어? 막 하늘의 권능이라는 건 별들, 천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천체들을 흔들릴 거라고 말씀한 거세요. 이 우주가 하늘이 진동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진짜였네? 너무 무서워서 동굴에 머리를 쳐박고 기절해 버릴 겁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예, 우리는 이렇게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이 지구에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지구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이 지구에서, 그분이 승천하신 지구에서, 그분이 다시 오실 이 지구에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성육신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속죄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재림도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고,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영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영원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의 역사 이제 보이십니까? 처음은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완벽하게 좋았던 모습으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왜 망가졌어요? 죄 때문에 망가졌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지구에 누가 오셨어요? 창조주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은 역사의 연장이 아니에요. 우주가 끝나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우주라는 이 우주는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할 참된 지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이 꼬여버린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